서울 강남구 서초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 15층 펜트하우스에서 정민호는 오늘도 조용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드리퍼에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과였습니다. 정민호, 32살. 서지혜의 남편이라는 이름표만 남은 사람. 4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뒤 그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커피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찬장에서 머그컵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지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혜가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긴 머리, 명품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민호를 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여기 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지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늦을 거야. 짧고 차갑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 민호는 익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은 제가 따로 먹을게요. 지혜가 처음으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녀는 커피를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일어나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혼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의 서울 맑은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민호는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그의 일이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그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서지혜 씨 남편 아니세요? 집안일 도맡아 하시네요. 참 착하시겠어요. 동네 아줌마의 목소리엔 동정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인 박순희 여사였습니다. 민호야, 오늘 저녁 우리 집으로 와. 지혜 아버지가 할 말씀이 있으시대. 명령조의 목소리. 민호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녁 6시, 서씨 가문의 본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민호가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지혜의 아버지 서태준 회장과 어머니 박순희, 그리고 지혜의 오빠 서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아. 서태준 회장이 턱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네, 우리 집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이야. 그동안 한 게 뭔가? 직설적인 질문. 민호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오빠, 기억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바라요.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서준석이 비웃었습니다. 박순희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자네 같은 남편 두고 밖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도 창피해.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생각이 있네. 무슨 뜻인지 민호는 알았습니다. 이혼. 그들은 언제나 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빈집. 지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 도시의 불빛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느낌.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득하게 멀리 피아노 선율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억인지 환청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정민호의 마음속엔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젯밤 늦게 들어와 거실 소파에서 잔 모양이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혜가 좋아하는 아침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계란 베네딕트와 갓 짠 오렌지 주스. 1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습니다. 접시를 식탁에 놓고 꽃병에 장미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7시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짧은 대답.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씨,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라도 볼까요? 오랜만에 둘이서요.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 씨,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날카로운 말.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력하고 싶어서요. 우리 관계를. 관계? 무슨 관계요? 당신은 그냥 이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도 늦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접시를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민호는 우연히 지혜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대화 상대는 현우 오빠였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즐거웠어.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민호는 또 집에서 빈둥거리겠지? 한심해. 곧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민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침착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현우를 입력했습니다. 강현우, 35살, 유명 클래식 피아니스트, 서울예술대학 교수. SNS에는 화려한 공연 사진들과 함께 지혜와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진 속 두 사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오후 내내 민호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강현우의 스케줄, 공연 일정, 자주 가는 장소,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저녁 6시, 민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현우의 SNS에 올라온 장소였습니다.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 앉아 민호는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차가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강현우가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도자기가 깨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강현우가 지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민호 씨 맞으신가요? 저는 한유라의 매니저입니다. 한유라. 그 이름이 민호의 기억 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가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시간 되시나요? 누구라고 하셨죠? 한유라요. 유라 씨는 민호 씨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잃을 것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월의 밤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강현우, 서지혜, 증거 수집 시작 10월 4일. 그 아래 레스토랑 이름, 시간, 호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출력해 붙였습니다. 민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이었습니다. 민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복수의 청사진을 그려나갔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호는 강남역 인근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성 법률사무소. 간판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10시에 최진우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진우입니다. 앉으시죠. 민호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요. 최진우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메시지 기록, 신용카드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명확하네요. 배우자, 외관계, 호텔, 이용 내역, 금전 거래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은 유명인입니다. 강연우라는 피아니스트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진행해야겠네요. 사회적 파장이 클 테니까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배우자분께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필요하면 소송으로 가는 거죠.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2달, 길면 반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겁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제 전화했던 한유라의 매니저였습니다. 민호 씨, 오늘 오후 3시에 삼청동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유라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오후 2시 반, 민호는 삼청동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거리. 조용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유라. 긴 생머리,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은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더 섬세했습니다. 민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나요?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기억을 잃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유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음대 동기였어. 너는 천재였어. 작곡도, 연주도. 유라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4년 전 사고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병원에 찾아갔는데 서지혜가 면회를 막았어. 왜요? 모르겠어. 그냥 가족만 만날 수 있다고 했어. 나중에 알았어. 너희가 결혼했다는 것. 유라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지금 행복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내 콘서트가 있어. 세종문화회관에서. 꼭 와줘. 너를 위한 무대야. 저를 위한? 응. 내가 부르는 모든 노래, 네가 만든 곡이야. 사고 전에 네가 내게 준 곡들.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녀의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산책했습니다. 요즘 이상해. 뭔가 달라졌어. 지혜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호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내용 증명입니다. 서명해주세요. 민호는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태성법률사무소, 수신인은 서지혜였습니다. 지혜가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민호는 조용히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지혜가 뜯어보는 동안 민호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창백해지는 얼굴, 떨리는 손. 그녀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혼하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강현우 씨와의 관계.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혜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지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4개월이 넘는 관계를 한순간이라고 부르시나요?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용서해줘요.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민호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돌이 던져졌습니다. 이제 파문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콘서트 티켓을 꺼냈습니다. 유라가 건네준 VIP석 티켓. 토요일.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앞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한유라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모인 수천 명의 관객들이었습니다. 민호는 VIP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내원이 그를 특별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객석이 어두워지고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유라가 흰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음악을 만들어준 사람. 오랜만에 만난 소중한 친구입니다. 유라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유라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첫 곡의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익숙한 멜로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건반을 누르듯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곡을 안다. 만든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연 중반 객석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엔 강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 유라를 그리고 특별석의 민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지혜가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강현우 아니야?
한유라 콘서트에 왜 온 거야? 둘이 무슨 사이였나? 공연이 끝나고 민호는 백스테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습니다. 정말 익숙했어요. 당연하지. 네가 만든 곡이니까. 유라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음악. 네가 사랑했던 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난 기다릴게. 그때 백스테이지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얘기 좀 해요. 유라가 일어섰습니다. 민호, 괜찮아? 네.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민호와 지혜는 조용한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은 못해요? 제발, 이유가 있나요? 우리 가족이.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요? 민호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4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실 때 체면 생각하셨나요? 그건 미안했어요?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혜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우랑은 끝났어요. 정리했어요? 다시 시작해요? 필요 없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습니다. 민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최진우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 5억, 재산분할 없이 이혼. 거절합니다. 민호 씨 5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강현우 씨도 공동피고로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며칠 후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 강현우, 불륜 스캔들 휘말려 재벌가 며느리 서지혜 남편 있는 몸으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강현우의 공연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는 휴직 통보가 나왔습니다. 광고 계약들이 파기됐습니다. 서씨 가문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재검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민호 씨입니까? 강현우입니다. 민호는 침묵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소송 취하해 주십시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제발. 필요 없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연주였습니다. 민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내 작업실로 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일주일 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악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민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자신을 위한 삶으로. 한 달이 흘렀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용, 위자료 8억, 재산 분할 3억, 그리고 강현우에게 추가 손해배상 2억이었습니다. 민호는 판결문을 읽으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고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이미 비워져 있었고 민호는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고 민호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민호는 유라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홍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3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고 유라가 연습 중이었습니다. 왔어? 앉아. 금방 끝나. 민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곡이었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지만 민호는 꾹 참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유라가 돌아앉으며 물었습니다. 이 곡 기억나? 아니요. 하지만 알 것 같아요. 네가 25살 때 만든 곡이야. 내 생일 선물로 줬었어. 유라가 서랍에서 낡은 악보를 꺼냈는데 손글씨로 쓰인 악보였고 민호는 자신의 필체임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걸 만들었나요? 너는 천재였어, 민호야. 그리고 지금도 그래. 한번 쳐봐. 유라가 피아노 옆자리를 두드렸고 민호는 망설이다가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곧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툴고 틀렸지만 멜로디는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이유 모를 눈물이 떨어졌고 유라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다 잊고 살아왔잖아.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찾아가면 돼. 천천히. 그날 저녁 민호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고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최진우 변호사였습니다. 민호 씨, 서지혜 측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과문인 것 같은데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폐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강물을 바라봤는데 물결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는 결론이 났고 다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서태준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짧은 편지였고 정민호 씨께 저의 무례함을 사과드립니다. 사위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고 특별한 감정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 초 첫눈이 내렸고 민호는 피아노 학원 기초반에 등록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아 바이에를 쳤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좋으세요. 전에 배우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요. 수업이 끝나도 민호는 연습실에 남아 1시간 동안 건반을 두드렸고 서툴렀지만 조금씩 손의 기억, 몸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유라가 민호를 이태원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유라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우리 사이 말이야. 우린 연인이었나요? 아니, 나만 너를 좋아했어. 너는 나를 친구로만 봤고. 유라가 씁쓸하게 웃었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좋아해.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내 자신을 찾는 중이잖아.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줘서. 천천히 가. 난 여기 있어. 새해가 밝았고 민호는 새벽 한강변에 나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빛이 강물을 물들였고 찬 공기가 폐를 채웠으며 지난 한 해의 배신과 분노와 복수와 해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월 중순, 민호는 첫 작곡을 완성했습니다. 겨울 끝에서라는 제목의 짧은 피아노 곡이었고 유라에게 악보를 보여주자 그녀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워. 슬프지만 희망적이야. 다음 앨범에 넣어도 될까? 물론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강남역 근처 카페 앞에서 우연히 서지혜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많이 야위어 보였으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지혜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네. 당신은요? 그냥 살고 있어요. 미안했어요. 진심으로. 알아요. 용서는 안 되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민호가 작게 미소 지었고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으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고 민호는 오피스텔 창가에 작은 장미 화분을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었고 조금씩 꽃봉오리가 맺혔으며 유라와 함께 민호의 신곡을 선보이는 작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공연 당일 민호는 무대 뒤에서 피아노를 쳤고 유라가 노래했으며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고 유라가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고 말없이 편안하게 함께 있었으며 하늘의 별을 올려다본 민호는 과거가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온전히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민호는 복수가 아닌 자신을 위해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